지난해 4월 총선 직전에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하도록 현직 검사가 야당에 사주했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가 개입했느냐, 이 의혹을 놓고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기문란, 윤석열 게이트라며 공세에 나섰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당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윤석열 후보는 어이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는데, 드러날 증거와 진실에 따라 어느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건건 오늘도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정치권 뜨겁습니다. 오늘 여야 후보들 다들 발언했었고요. 관련 발언 영상으로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검찰 조직 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이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대검 수사로 정치 생명을 끊고 공작과 조작을 보도한 언론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그야말로 자기 주머니의 물건처럼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꺼내어 썼습니다.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이 정부에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대라 이 말이에요. 네, 윤석열 후보는 자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대라. 근데 핵심은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실제로 사주를 했느냐, 네. 그리고 이 과정에 윤 후보가 개입된 흔적이 있느냐, 이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야말로 초대형 의혹 사건이 터졌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보의 문제와 고발장을 주고 나서 사주한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았는데 당에다 줬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는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정말 그 문건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리고발 사주가 있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지금 윤 총장한테 모든 것을 다 상의해서 재가를 얻어가지고 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대선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의혹이 그 당시에는 거의 해결이 안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도 대선 때 3대 의혹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대엽의 이해창 아들 병역 의혹. 두 번째, 한일홍 여사가 기안건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마지막 세 번째가 최계선 게이트라 해서 20만 달러를 이 모든 게 의혹으로 불거지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보니까 다 거짓으로 드러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희들도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저희들은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만 방향성에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빨리 지금 대검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필요하다면은 당무감사든 또 검찰에서의 조사든 필요하다 보면 국정감사 어떤 조사를 통해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공방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논리 싸움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네네.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양쪽은 서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만큼 중요한 사안 변수가 터진 겁니다. 굉장히 큰 돌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이 보도를 한 매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SNS입니다. SNS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고발장,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름은 없고 이제 피해자와 내용이 있는, 그리고 피의자,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들이 있는, 여권 인사들이 있는 그 고발장이 현재 이제 확보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발장이 진짜로 있었던 고발장이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이 고발장을 받은 현재는 받았다라고 추측되는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극적으로 나 이런 거 본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하나 누군가로부터 이거를 받긴 받았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다음에 또 하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도이치모터스나 아니면은 뭐 검언 유착에 관련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장인데 일부 이제 그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연 누가 구할 수 있느냐? 사실 본인 아니면은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은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밖에 이거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실명은 가리고 공개를 하게 그렇죠.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전달한 사람으로 그 매체에서 주장한 대검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측근 검사였던 손모 검사, 고위 검사였죠. 이분이라면 그 자리에 있다면 충분히 그 판결문을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 두 가지가 이 고발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실제로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지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현재 피해인으로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윤 전 총장, 그다음에 윤 전 총장 부인, 그 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언 유착 관련돼서 당시에 이제 논란이 터지기 시작했던 한동훈 검사장.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그러면 뭐 정말로 윤 전 총장이 이걸 알고 있었는지 또는 뭐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뭐 손모 검사라든지 또 김웅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이야기가 좀 더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당사자들과 협의하지 않고 혼자 이걸 넘겼겠느냐 이런 질문들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혹 제기를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저는 그래서 시점을 좀 봤어요. 이게 작년 4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나름대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해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발장 사주를 할 수 있는 분위기였었을까라는 하나 부분하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검찰이 저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아까 조금 얘기한 피의자에 대한 부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뭐 모터 부분과 관련된 윤 총장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 저는 이 시점이 굉장히 불거진 거는 5월, 6월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땡겨진 게 4월 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 과연 고발장을 했을까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진짜 윤 총장이랑 다 상의를 해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했었다고 한다면 그런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과연 허용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도 얼마 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은 결국은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만 추론을 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해명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선 과정 속에서는 진실보다는 공방이 훨씬 더 위력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네요. 예. 근데 다만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당 차원의 고발이 실제로 진행되지가 않았다. 사주를 했으면 고발을 했어야지. 진행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것도 역시 추론입니다만 실제로 검사가 야당에 이 문건을 전달을 했다면 네. 그랬다면 이게 이제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도 그 자체로도 문제는 문제죠. 네네. 그렇죠. 지금 당무감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당무감사는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그 법률자문위로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럼 법률자문위에서 이걸 왜 그럼 고소고발하지 않았는지 이제 이 부분밖에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것이 정말 그 현재 추측되는 손모 검사 또는 검찰에서 누군가로부터 이제 받은 거면 이거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제보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보가 아니라 아예 고발장이 만들어져서 왔습니다. 다만 고발인만 빠진 채로 왔어요. 이거는 제보라고 볼 수 없죠. 사실상의 대신 고발에 다오라고 하는 거의 요청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검찰에서 보냈다. 이것도 물론 아직까지 추측입니다. 당사자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에서 왔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당시에 총선을 앞두고 또
총선을 앞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조국 사태로 검찰 개혁의 어떤 그 향배가 굉장히 위태로운 순간이었고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찰 개혁의 불씨를 다시 당기면서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심판받는, 평가받는 총선을 앞두는 시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검찰이 명예훼손 관련이면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 거고 당사자가 직접 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거를 갖다가 야당에다가 이것도 고발장을 써서 내가 하긴 뭐하니까 당신들이 직접 대신해 주시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이제 여당 후보들이 이야기하듯이 뭐 국기문란, 뭐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위반, 뭐 그리고 검찰의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 검찰에서 넘어온 거라 그러면 그게 누가 했든지 간에 그 여파는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그 지금 나오고 있는 손모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입된 정황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여파는 파문이 굉장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뭐 드러나 있는 건 별로 없고 다들 추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나온 발언들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야 지도부는 물론이고요. 박범계 법무장관도 입장을 내놨어요. 박범계 장관 입장은 어제 거군요. 들어보겠습니다.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100% 윤석열의 지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몰랐다면 눈과 귀를 다 닫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뭐 거의 최악의 우리나라 검찰 역사상의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에 이제 법률 지원단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엄격하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밝혀놔야 된다.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검찰총장께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조사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당무감사라는 걸로 어떤 부분을 밝힐 수 있을지 저는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이라고 좀 봐요. 첫 번째는 정말 그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지가 핵심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실은 법률지원단을 통해서 당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고발이 이루어졌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달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것이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뭐 쉽게 당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윤 총장의 지시냐 아니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그게 그 고발장이 정말 당에 접수가 됐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정치권이나 무슨 얘기가 나오면 의원 문제가 나오면 가정법을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이라면 저 큰일이죠. 지금 사실인지 아닌지가 안 되는데 그리고 최측근이 한 거기 때문에 윤 총장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 얘기한 거 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약에 거꾸로 우리가 얘기한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이거는 엄청난 조직적으로 야당 후보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공방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진상조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고 당무감사 신속하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한 점 의혹도 없이 국민들에게 밝히려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참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대선 과정을 보면은 항상 의혹 제기하고 공방 나고 또 다른 의혹 나고 이랬는데 이번은 좀 사건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의 초대형 의혹 사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위아위아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가 저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오늘 공수처도 조희연 교육감 관련한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관련 질문이 나오니까 고발이 접수된다면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
또 이런 원론적이긴 하지만 그런 입장을 또 냈더군요. 국정조사 혹은 공수처 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또 가정이네요. 대선판에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네, 뭐 아까 영상 보셨지만 이준석 대표도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 사안의 중요성을 그만큼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건 개입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윤 전 총장의 관련성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정말 검찰에서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고발장에 실제했고,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이나 당사자는 그런 거 없다. 그거 자체가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하는 문건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것이 검찰로부터 넘어온 건지 이 두 가지 여부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아마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 여파는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대선 후보들 뭐 지금 한참 뭐 지지도 여론조사 막 돌리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지금 그 의혹만으로도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만큼 굉장히 큰 사안이죠. 사안 자체가 큽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묘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 대표도 사실이라면 이런 전제를 달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이야기했고 경쟁 후보들은 뭐 밝혀야 한다 이렇게 또 공격이라고 말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런 반응들을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충돌적인 요소가 뭐냐면 본인이 사실을 밝히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실을 밝힐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제 충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서 엄청난 나름대로 국기문란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다른 모든 후보들에 대한 의혹도 똑같은 잣대로 조사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당의 특정 후보에서 나온 의혹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야권 후보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이건 중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돼요. 특정한 여당의 후보에도 지금 법을 위반했었던 부분들이 막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다 철저하게 조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걸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제 아마 월요일에는 국회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근데 국회에서는 거의 그냥 공방을 벌이겠죠. 근데 뭐 국민의힘 내부는 당무감사를 한다고 했고 검찰도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다음 주쯤 되면 어떻다면 빼고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좀 보시죠. 자, 이제 경선 상황 좀 보시죠. 홍준표 후보 지지율 상승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저희 그래픽 정리해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뭐 재미는 있습니다. 일단 뭐가 좀 그래프가 흔들리니까 확실히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박스권에 그대로 있고요. 이낙연 후보는 약간 빠지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홍 후보가 조금 변화폭이 좀 커 보입니다. 비교적.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이낙연 후보가 좀 하락세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2강 2중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쪽에서는 뭐 양강 똑같이 양강 구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다자 후보 때보다는 훨씬 지지를 지금 많이 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뭐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지만 큰 선거 틀에서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선거를 전공한 학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불확실성이 높아져야지 선거의 질이 좋아지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이제 국민들이 관심도 멀어지지만 여하튼 간에 분명한 거는 민심에서 조그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특히 홍준표 후보가 지지가 굉장히 상승하는 데 있어서 요인은 20, 30대 젊은 세대층에서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진보층하고 호남층에서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게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게 정말 확장성인 것인지 역선택인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으나 분명한 것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게 이제 지금 경선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의혹 사건이 또 터졌고 했기 때문에 아마 범야권의 그 특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이면은 좀 틀림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그 확장성과 역선택은 같은 현상을 어느 쪽에서 보냐 이거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이 지지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 봐라 역선택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네네. 중도층이나 상대당 후보들 마저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선택이 근데 실제로 경선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뭐 역대 대통령 경선에서 역선택이 영향을 미친 결과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 당시 이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이게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었는데 당시에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과 이 후보 단일화 그 했을 때의 지지율이 한 이해창 후보의 지지율이 1.7% 정도 낮게 나와가지고 이해창 지지자층 1.7% 정도가 역선택 시도를 했었다 이런 분석이 돼 있는 건 있습니다. 그 보면 당시 뭐 지금까지 사실은 대통령 후보 그러면은 지지율 격차가 좀 누군가 대세론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1% 차이 가지고 뭔가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까지 단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역선택 문제가 나온 게 일단은 여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크게 2명 아닙니까? 뭐 다른 군수 후보도 1명 더 계시지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그러니까 대세론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고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사보다는 이 야권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조사를 할 경우에 쉽게 얘기하면 1차 컷오프는 넘어가는, 그러니까는 4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역선택이 나뉘는 건데 문제는 이번 오늘 아까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주로 지지했기 때문에 오른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홍준표 후보의 그 사실 지지율 상승에 실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20대에서 1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왜 20대가 여권에 등을 돌렸던 20대가 왜 하필 홍준표 후보가? 라고 이제 하는 그 의문점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지난 윤석열, 이준석 대표 간의 이 갈등 상황이 20대들에게 소위 말하면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편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홍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상승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20대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서 이대남 현상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20대 남성에서는 여당 지지율이 빠지는. 네네. 근데 요게 지금은 홍 후보 쪽으로 혹시 경사되는 듯한 느낌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한지.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20대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한테 무려 72.5%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남은 완전히. 근데 제가 최근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대 여성에서는 남자나 30대 남자에는 국민의힘 지지가 많은데 거꾸로 30대 여성, 20대 여성은 지금 민주당 지지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까먹고 착각하고 있는데 역대 투표율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큰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2007년도, 2012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는 역선택 조항이 없는데 왜 지금 넣으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는 지금처럼 역선택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 전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한 번도 안 나타났던 현상들이 지금 지난 2017년도 호남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범야권 후보에서 25%를 얻은 거를 그러면 그거는 확장성 때문에 된 거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 대통령 선거 때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때는 2단계 역선택 조항을 넣었어요. 이해창 후보 지지를 빼고 그리고 이해창 후보가 2주 동안 평균 얻었던 30.7%보다 낮은 조사 결과는 뺀다. 그게 다 역선택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나가서 2018년도 3월 달에 왜 그럼 국민의힘은 당원 단계를 개정을 해가지고 부치게
역선택 문제와 관련돼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적으로 어떤 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참 가늠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양측에서 한 발씩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두 개를 하니까 하나는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고 하나는 역선택 조항을 집어넣지 않고 해서 그걸 합산해가지고 가는 방법, 이게 아마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는 아마 5일 일요일 날 국민의힘 후보 간담회 후에 아마 선관위에서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각 그 캠프의 의견도 다 들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 간담회까지 한 뒤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켜보시죠, 이것도. 다음 주에는 가정을 빼고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민주당 경선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경선은 내일 이제 대전 충남 쪽에 첫 투표함을 열죠. 제일 관심사는 그거 같아요. 과연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확인할 거냐, 아니면 2위 후보의 추격이 좀 벌어질 거냐, 아니면 깜짝 다른 후보의 돌풍이 있을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현재까지의 여론조사상의 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격차가 그렇게 크게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돌발 변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여론조사가 그대로 투영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의 1위는 뭐 예상된 대로 나오지 않을까. 다만 흔히 얘기하는 지금 50%를 돌파할 것인가, 또는 50%를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소위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가 뭐 예를 들어 10% 이상 벌어진다던가 오차범위 밖을 훨씬 넘어선다던가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생각보다 싱겁게 초반 판세가 대세론으로 굳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뭐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 특별하게 그런 조짐이 없었기 때문에 당 내의 소위 말하면 권리당원들, 그 권리당원들의 움직임, 뭐 물밑 움직임까지 뭐 판단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그 초근접의 그런 그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근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낙연 후보가 대세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좀 투표율이 나와야 됩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제 충청 지역만 딱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지만 정확한데, 전국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충청 지역 100명만 뽑아가지고 딱 추론하면은 그건 좀 안 맞을 수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죠. 적지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4일날 발표하는 그 지역은 전체 권리당원 5만 명, 그리고 대의원 1,000명입니다. 권리당원 5만 명이 과연 누구를 선택하냐인데, 그동안 권리당원과 실제로 보면은 여론 흐름에 따라서 권리당원들이 움직였었던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권리당원은 다른 어떠한 그 유권자보다도 가장 정치적으로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이거 싱겁게 끝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경쟁 구도로 만드는 것이 좋다 생각하면 의외로 권리당원들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좀 기대하고 있는 50% 이상의 압도적인 거로 이길 수는 없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 범위를 뭐 10%, 15% 차이로 많이 난다고 한다면 5.18은 충북 지역에서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권리당원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전략적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희들이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한 가지만 좀 첨언을 하자면, 사실은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은 여론조사가 그대로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당원들 그 투표율 보니까는 뭐 30% 후반대 요 정도 선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투표율이 50%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투표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극적 지지층만 투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소위 말하면은 이제까지 여론조사상에서 충성도가 더 높은 그 소위 지지층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면 현재 이낙연 후보의 그 지지율을 보면은 상승했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유동이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계속 콘크리트 지지율로 25%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하는 적극적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 측이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물론 뭐 충청 지역에 그게 더 많다는 건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50%에 근접한 그런
대승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기대하는 건 바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 잠깐만 이재명, 이낙연 후보만 얘기를 하는데 정세균 후보가 당 조직 면에서는 가장 강한 후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당원 포함해서 대의원, 지금 뭐 충북 지역 의원들은 이재명 후보보다는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아요. 근데 대의원의 규모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의원 숫자가 적은 반면에 권리당원은 철저하게 그 나름대로 오랫동안 당에서 활동했었던 분들에게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세균 추미애 후보가 상대적으로 권리당원의 표를 어느 정도 잠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뭐 과반수를 넘는, 왜냐하면 권리당원만 거의 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과연 나올까?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 선거는 아주 싱겁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이것도 지켜봐야죠. 요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좀 마무리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첫 순회 경선 이제 투표함을 열게 되는데 요걸 보고 나서 각 캠프에서 여러 전략들을 좀 고민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지지율이 낮으면 혹시 드랍하거나 또 후보로 사퇴하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우리 손잡읍시다 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2002년도 국민차별 경선이 이제 예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시작은 7명인가 8명인가 9명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뭐 김근태 후보 중간에 두고 전북지사 유권주선 그만두고 이렇게 점점 좁혀들었거든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끝까지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선 투표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등이라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3등을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마지막 결선 투표 때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중도에 이렇게 사퇴할 수 있는 것보다는 끝까지 가는 거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생각해 봅니다. 설령 사퇴를 하더라도 저 끝에 가서 그렇습니다. 카드를 내밀면서 할 수 네네.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처음 그러니까 이제 당원 비율로 보면은 10% 조금 넘거든요. 충청권이 이번 4.15 다 해도 그렇게 본다면 뭐 한다고 해도 이번은 아니고 빨라야 1차 이제 경선 선거인단 그 결과가 나오거나 또는 2주 뒤에 이제 호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사실은 그 격차가 딱 확인되면 그 다음에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번은 아닐 거다. 좀 빨리 본다면 11일. 아니면은 최소한은 호남 결과는 봐야지 뭐 사퇴나 단일화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렇네요. 민주당의 핵심 텃밭은 또 호남이니까 그 당원들, 권리당원들의 의사는 확인해보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 박창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